우리 나이에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6.25 사변 터지고 다들 어려웠지. 저는 충격이었던 게 어르신들이 모두 일본 이름이 있었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일본 시대 때는 일본 이름을 썼고 옷도 몸빼바지, 신발도 남학신, 말도 일본말로 했고. 어르신도 일본 이름 있었어요? 내 성이 홍씨라 도코야마라고 했어. 그땐 학교에서도 다 1어로 가르쳤어. 근데 나는 학교를 못 들어가서 안 배웠지. 옷도 한국 옷을 못 입게 했어. 그래서 몸빼바지 입었지. 전부 다 농사 지어서 공수를 해. 예를 들어 농사를 천마지기 하면 거기서 쌀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거든? 수확한 거에서 3분의 1을 바치라고 해. 근데 수확이 안 나오잖아. 일제강점기에는 농사가 잘 안 되었거든. 그니까 집에서 먹을 것도 없어. 수확하면 나도 좀 먹어야 하는데 이놈들이 전부 가져가. 그러니까 쌀을 쪄서 마루 밑 저속 기어 들어가서 먹을 것을 숨겨놓고는, 그러면 이놈들이 그것도 나무 꼬챙이나 작대기 같은 걸로 쑤셔. 찔러봐서 나오면 다 뺏어가는 거야.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 찌꺼기까지 먹고. 그래도 배고프면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 벗기면 송기가 나오거든. 소나무살이야. 그걸 벗겨서 먹었지. 그걸 씹어 먹으면 배가 든든해. 소화는 잘 안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로 죽도 써 먹고 떡도 해 먹고. 송기떡이 맛있어. 물에 담갔다가 불려서 쪄 먹는 거지. 지금은 먹고 싶어도 파는 곳도 없을 거야. 먹을 게 많으니까. 쑥개떡도 지금은 귀한데 그땐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먹은 거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래서 일제시대에 소나무가 다 죽었어. 나무마다 긁어서 먹으니까. 속을 다 파먹으니까 죽는 거야. 송기떡은 색이 불그스름해. 있는 집이나 떡하지 없는 집은 떡도 못해. 쌀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들. 그러다 어느 날 파리로 광복이 되었다고. 그때 몇 살이셨는데요? 6살인가 그랬지. 고향은 어디예요? 평택이지. 그땐 엄청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서 다 도시가 되었지. 전기가 없었어요? 그때? 전기가 어딨어. 호롱불이나 등잔불 켰지. 호롱불은 석유를 넣어야 켜졌지. 등잔불은 아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긴 게 꼬다리가 있어가지고 등잔에 이렇게 심지가 있어. 밑에 석유를 넣고 그럼 심지가 타들어가. 그 불 속에서 책을 보면 콧구멍이 새까맣게 돼. 앞머리도 가끔 태우고. 우리 세대가 한이 많지. 일제강점기랑 6.25를 직접 겪었잖아요. 서로. 6.25 때 어디 살았어? 나 서울 살았지, 송파동에. 나는 을지로 5가. 거기에 있는데 밤에 테레비가 나와서 저기 미아리까지 왔다가 쫓아보냈다라는 소리까지 듣고선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인민군들이 들어왔어. 다른 분이? 나는 여학교 학생이었거든? 우리 오빠는 서울대 다녔고 우리 고향은 김천인데 형제끼리 모여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때 인민군이 우리한테 가입하라고 그랬었어. 그때 거기 가담했으면 지금은 이북에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저것들이 퇴진하고 우리나라 군인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갔다가 쫓겨갔지. 그때 미군들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다 쫓아낸 거야. 메가더 장군이 인솔해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미국 국기를 그렇게 흔드시는구나? 응, 미국이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미국 아니면 힘들었어. 미군들 여기 와서 많이 죽었어.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내가 절을 했어. 인천에 있거든. 정말 고마운 거야. 우리만큼 고생한 시절도 없었어. 나 여학교 다닐 때 일본 놈들 퇴진이 가까웠는데 싸움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 기름도 없지, 식량도 없지.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다 털러갔어. 우리 같은 학생들도 끌고 산으로 가는 거야. 산에서 솔뿌리를 캐래. 공부하는 애들을 데려가서 솔뿌리로 기름을 짜. 소나무에서 송진 있지? 그것도 다 긁어오라고 그러고. 기름을 짜서 비행기에 넣는 거야. 그걸로도 안 되면 다야다리 하는 거야. 그래서 피난도 가셨어요, 부산으로? 그럼요, 1사후퇴 때 갔죠. 서울에선 살 수가 없었지. 인민군들이 다 들어오는데 인민군에 가입하라고 막 그랬어. 대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부모 못 만나겠다 싶었어. 걸어가자 그랬지. 오빠가 대학생이니까 피난 가기 전에 정보를 캐고 다니더라고. 그러더니만은 성냥하고 비누를 잔뜩 사가지고 왔어. 이걸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럴 이유가 있어 그러는 거야. 그걸 가지고 걸어가는데 시골에 가니까 불을 떼는데 불씨를 재에서 꺼내서 불을 키워서 쓰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오빠가 성냥으로 불을 딱 켜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야. 그 정도였어. 성냥도 비누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재를 물에 풀어서 미끈미끈한 걸로 빨래를 하더라고. 그런데 비누를 하나 주니까 시골 사람들이 놀라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비누 한 장 주고 밥 얻어먹고 성냥 주고 잠자고. 오빠는 알았구나, 시골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걸? 그렇지, 정보를 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열흘 걸려서 김천에 도착을 했어. 서울에서 김천까지 걸어갔다고요? 걸어갔다니까. 차는 못 타지. 걸어가는 것도 통행증이 있어야 했어. 근데 나랑 동생하고 한창 처녀 때라 아양을 떨고 해서 통행증을 얻어냈는데 우리 오빠가 문제더라고. 오빠는 막 아픈 척하면서 늑막염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갔어. 아픈 오빠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데리고 간 거야. 안 그러면 잡혀가니까. 오빠 때문에 진짜 골치 아팠어요. 하루에 한 4, 50리씩 걸어. 가다가 농가에 들어가서 비누 한 장 주고 밥 얻어먹고 잠자고 헛간에서 잤어. 여름이니까. 우리가 6.25 터지고 한 달쯤 뒤에 7, 8월에 내려갔거든. 아니 그러면 전화도 없잖아요. 부모님께 어떻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 못하고 갔지. 김천에 도착하니까는 우리 집이 형체 정도만 남아있더라고. 근데 거기를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 죽었겠구나 했어. 그래서 막 울면서 혹시 시체라도 있나 싶어서 찾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슝 하고 날아오더니 폭격을 하는 거야. 총을 쐈다고요? 미국 비행기가 그때는 빨갱이 시대니까 인민군인 줄 알고 그냥 막 쏘는 거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벽에 딱 붙어가지고 죽었구나 했는데 한참 쏘더니만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서로 살았어? 살았어? 물으면서 기어 나왔지.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쫓아와서 막 꼬리를 흔들어. 다리 하나는 잘려가지고. 우리를 엄청 반가워하더라고. 그 후에는 우리 큰집 오빠네에 갔어. 큰집 오빠는 있더라고. 살았다 싶었지. 조금만 더 가면 낙동강이었는데 포소리가 나. 거길 건너가기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때가 무정부 시대니까. 어느 날은 한 5일을 굶었나 했는데 면사무소가 풀렸다는 거야. 인민군들을 물러가고. 국군들이 들어오는 중간 지점이야.
그때 면사무소에서 쌀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가봤지. 그랬더니 곳간에 쌀이 많더라고. 그걸 우리가 하나씩 들고 그때는 힘이 어디서 그렇게 솟았나 몰라.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열 몇 가마야. 그랬더니 올케들이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 우리는 그렇게 신세 갚아주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국군들이 오더라고. 우리는 좋다고 만세 만세 나가는데 오빠를 잡아가는 거야. 빨갱인 줄 알고. 우리는 오빠가 죽는 줄 알았어. 식구들 앞에서는 안 죽이고 어디를 데리고 가서 구덩이를 파라고 그랬대. 근데 우린 친척에 경찰이 있었어. 그래서 오빠가 구덩이를 파다가 그 형님 이름 대고 어찌저찌 해서 살아났어. 그리고 며칠 뒤에 대구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지,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그 후로는 뼈대만 남아있던 집을 다시 수리해서 들어가 살았지. 우리 자라난 시대에 비하면 요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가 겪었어도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가 광복될 때 16살이었어. 사춘기 때야. 6.25 사변 난 게 21살이고 한창일 때. 할머니, 오늘 무슨 수업 들어주셨어요? 늦게 왔시요. 병원에 들러서 오느라고. 와서 점심 먹고 노래 수업. 거기 들어가서 1시간 있었고 1시 반에 치매 예방 수업도 듣고 이제 끝났어요. 아, 속독 수업? 이제 4시 반 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혼자 가기 싫어서. 어르신은 혼자 사세요? 혼자 살아요. 아저씨는 일찍 가고. 나는 40, 50대부터 혼자 살아. 35년 혼자 살았지. 자식분들은? 딸들만 있어. 딸이 셋인데 하나가 강원도 강릉 있잖아요. 거기 살았는데 돈 벌려 댕겼나봐. 나도 같이 안 살았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 일 댕긴다는 소리만 들었지. 식당을 다녔나봐요. 저녁 9시 반쯤 일 끝나가지고 집 가려고 건널목에 있었나봐. 거기를 건넜는데 어떤 놈이 쳤나봐요. 왜 사고 난다 쳐도 다리가 잘려나가도 살잖아요? 근데 즉사를 했대요. 가방도 없고 핸드폰 하나랑 차비만 가지고 간 모양이에요. 호주머니에서 1200원이 나왔대요. 강원도는 왜 군인들 타고 달리는 지프차 그런 게 많잖아요. 거기도 그런 게 막 달린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났는지 핸드폰까지 다 뺏어줬대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없잖아. 주소가 있어야 사람을 찾지요. 친사람이 신고해갖고 병원에 데려다 놨대. 수소문이 안 되어서 밤새도록 찾다가 아침에 어떻게 해가지고 찾았나봐. 우리 막내딸이 대림동 살아요. 아침에 와서 무슨 전화 받았어? 이러길래 난 전화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어딜 가재. 그러더니 택시를 타재. 강릉까지 택시를 타고 간 거야. 20만 2천 원인가 나왔더라고. 근데 이놈들이 날 속인 거야. 큰 사위하고 작은 딸하고 큰 딸하고. 나를 속이고 그냥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엄마는 큰 딸네 가서 하룻밤만 쉬라고 데리러 온다고 그러더라고. 난 또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밤새도록 이것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사람이 예감이 있잖아요. 괜히 계속 불안한 거야. 밤을 새우고 났더니 아침도 안 먹었는데 우리 친정 동생이 왔어. 이모들한텐 말을 했나봐. 그때 와서 그러는 거야. 벌써 화장하러 갔다잖아. 따라갈 사람들은 다 따라가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동상도 왔어. 올 사람들은 다 오고 잘 치렀다고 그러더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게 뭔 소린지 또 모르겠더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잖아? 병원에서 나 데리러 올 것만 기다렸는데. 근데 화장을 시켜놓고 온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르신한테 말도 안 하고? 안 알려줘 놓고는.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그랬나 보다. 그랬대요. 그때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3월에 했는데 이게 한 20일 지났어, 수술한 지가. 그래서 눈물 빼면 눈 버린다고 지들끼리 속이자고 했대요. 지금도 괘씸해. 너무했잖아요? 그래도 봐야 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밤이라도 데리러 왔으면 나도 보잖아. 울까봐. 울면 눈 베린다고. 그때 근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게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돼. 그날 내가 그냥 동생 차 타고 와버렸어. 그래도 49제 때는 그때는 가보려고 했어. 근데 또 내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무릎팍이 깨졌대요. 72살에 그랬으니까 10년 전이에요. 그때 그 사고 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넘어졌지. 한림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래서 49제도 못 갔지 뭐야.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걷잖아. 깁스를 떼더라고. 그러더니 나더러 집에 가래. 그래서 난 집에 가서 못 산다고 한 일주일, 열흘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병원에서? 안 된대. 다른 사람들도 받아야 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원무과에서 쫓아온 거야. 그래서 어떡해.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다른 병원을 소개해주겠대. 다른 병원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는 수 없이 집에 왔는데 세상에 못 살겠어. 밥은 기어댕기면서 한 번씩은 해먹어도 죽지 못해서 먹는 건데. 그렇게 2달은 집에 있었어요. 나가지도 않고. 남 보는 것도 창피해. 왜 창피해? 괜히 죄 지은 것 같아. 어르신이 뭔 잘못을 했어. 자식이 먼저 갔으니까 죄진 것 같아. 그래서 밖엔 나가지도 않다가 내가 성당을 다녀요. 미사 가서 1시간 이렇게 뒤에 가서 앉았다가 집에 오고 그렇게 2달을 지냈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더라고. 복지관이래. 지금 어르신 뭐하고 사세요? 그러길래 그냥 속상해서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와보래. 여기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집에 있지만 말고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여기 와서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있어요? 괜히 5층 갔다가 3층 갔다가 2층 갔다가 그랬지. 그렇게 2달 다녔나 봐. 어떤 노인네 한 명을 만나서 내 얘기를 다 했어. 내가 그렇게 돼서 여기를 오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냥 두들겨 패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래. 장구 치는 수업을 들어가래요. 사물놀이 있잖아. 그걸 하더라고. 그 아줌마가 내 얘기를 듣고서는 잘해줬어. 그래서 오면 그 이하고 놀았어. 그러다가 하나 둘 사람이 생겨서 사물장구도 1년을 했어요. 지금은 눈물도 안 나와. 그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얘기를 해도 편안하게 해요. 내가 속상해서 쭈그려 앉아있으면 누가 알아주나 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살라고 해서 웃는 거예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시간을 돌릴 순 없으니까. 그래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셔야 나중에 따님이 기쁘죠. 글쎄 그렇다고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사먹고. 따님 목까지 다 드셔야지.
그러게. 그래서 살찌나 봐요. 그럼 처음에 여기 와서 뭐 하셨어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안 한 게 없어. 맨 처음에는 엿장수 했어. 엿 팔고 고물을 받았어. 세부지, 세부치, 병, 옷 떨어진 거. 그 시절에는 그런 걸 전부 재활용했거든. 고물만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거지. 그럼 어르신은 엿을 팔고 사는 사람 돈 대신 고물을 줘서 어르신은 고물을 고물장수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지.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고물하고 바꾸는 거지. 배고프니까. 그 시절에는 서울 시내 나가면 맨 초가집들이었고 여기 영등포는 집도 없었어. 한강 건너가서 남산 쪽에나 집들이 있었지. 여기는 물 들어와서 못 쓴 땅이야. 안양천이 비만 오면 넘쳐가지고. 그래서 어르신은 엿장수를 몇 살까지 하셨어요? 한 10년 했지. 16살부터 26살까지. 그럼 고물에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무신도 있고 제일 비싼 건 머리. 여자들은 그 시절에 머리를 길게 따고 다녔다고. 근데 파마가 유행이 되어서 다들 바싹 잘라버렸어. 자르면 그걸 파는 거야. 그게 제일 비싸. 그걸로 가발을 만들거든. 가발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했어. 대우건설 창설한 김우중 회장 알아? 그분이 그 가발 공장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대우그룹을 만든 거야. 그럼 머리를 요 정도 팔면 얼마 정도 했어요? 하나 자르면 요 정도 돼. 긴 사람은 요만치. 이 정도면 지금 돈으로는 한 100만 원 가. 그때 돈으로는 몇천 원. 몇천 원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쌀 한 말, 약 8kg에 200원이었어. 비쌌네 쌀이. 그럼 쌀이 귀했으니까. 머리가 그만큼 돈이 되었어. 머리는 한 번 자르면 이제 안 나오잖아. 갈수록 안 나오니까 비싸졌지. 그렇죠. 몇 년 기르니까. 아니 그걸 팔라고 기르는 사람이 어딨어. 여름에 답답하고 죽겠어서 자르고 볶아버렸는데. 없잖아 볶아 쓴 게. 그런 게 비싸질 수밖에.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왔냐면 인조머리가 나온 거야.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데 그걸 발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시켜줘. 갑자기 제가 깨달아 무릎을 탁 치며 그래서 엿 바꿔 먹다는 소리가 나왔구나. 진짜 엿을 바꿔 먹은 거구나. 그럼 머리는 파마하고 자른 게 있는데 버리긴 아깝고. 근데 머리카락 팔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갖다 보여주니까 돈 몇 푼 주니까 얼른 주지. 아니 우리 할머니가 나 어릴 때 뭐 잃어버리면 나한테 가서 엿 바꿔 먹었냐 이랬는데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 시절에는 엿장수는 안 받는 게 없었어. 흙이랑 돌멩이 빼고 다 받아. 숟가락, 고무신 떨어진 거, 네이 빵꾸 난 거. 아니 그러면 엿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맛보다도 먹을 게 없잖아. 배가 고프니까. 무엇이든 있으면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엿을 한두 가락 사서 먹으면 달고 맛있는 거지. 배불렀으면 안 먹지. 엿은 원래 쌀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쌀이 귀해서 못 만들겠어. 그래서 뭐로 만들었냐면 옥수수. 그때 밀가루나 옥수수나 설탕이 수입으로 들어왔어 미국에서. 그럼 그전에는 없었어요? 설탕 밀가루가? 없지.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그 대신 뭐가 있었냐면 사카린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반짝반짝하니 단맛 내는 거 있어. 물에 타 마시면 시원한 게. 설탕 같은 거예요? 일본서 들어왔지. 일본 말이야. 그럼 빵은? 그전엔 빵이 없었어요?
빵이란 건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 없었고 뭐가 있었냐면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둥그렇게 구워서 잘라 먹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 지금처럼 제빵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그러자 다른 어르신이 왔습니다. 소다 넣어가지고 개서 냅두면 부글부글 부풀어. 부푼 다음에 잘라서 구워 먹었지. 그것도 있는 사람이나 해 먹었지.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했다고. 장롱 다방으로 어르신들을 만난 마지막 날,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순간 세상이 덜컥 멈춰버렸다. 어르신들과 보냈던 좋은 시간들을 돌아보고 다시 만나자며 웃는 얼굴로 인사했던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내 세상은 돌이킬 수 없게 깜깜해져 버렸다. 아빠의 소식을 들은 뒤 한동안은 머리가 멍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심장도 덜컹거리기만 했다. 시간이 흐르고 며칠이 지나고 또 시간이 가고 며칠이 흘렀다. 그러면서 서서히 한동안 내가 열심히 공감하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부모, 남편, 자식,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공감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걸. 이런 거구나. 이런 아픔이구나. 깨닫고 공감하는 게 처음으로 반갑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좀 넘었다. 아직도 내게 즐거운 순간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너무 숨이 막힐 땐 노래방이라도 가서 소리를 실컷 지르고 싶다가도 그것이 죄인 것처럼 스스로를 단속한다. 장롱다방에서 만난 할머님도 그랬다. 딸을 먼저 보낸 자신이 죄인 같다고. 그때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고 할머니께 말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위로를 한답시고 전한 텅 빈 말이었다. 무엇으로도 위로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기 전이었다. 이전까지 내게 노인은 대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공경해야 하는 대상, 도와야 하는 대상, 공감할 수 없는 대상. 그런데 장롱다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노인을 사귀게 되었다. 사귐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살아온 시절과 세월의 연륜이 다른 그들의 이야기. 아이도 젊은이도 중년도 현재의 노년까지 모두 중첩된 그 이야기엔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기쁨과 충만과 서글픔과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나자 더욱 선명해졌다. 겪음이 주는 무게는 그렇게 다른 것이었다. 수많은 겪음을 지나 우리에게 들려준 그분들의 이야기엔 힘이 있었다. 2019년 참 많은 것을 경험했다. 어르신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이야기를 경험했고 직접적으로 큰 아픔도 경험했다. 앞으로 나는 또 어떤 것들을 겪고 얼마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까? 우스갯소리로 어르신들께 40년 뒤에 나도 노인복지관을 다니며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라고 말했는데 40년 뒤에 나는 젊은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을까? 그 젊은 친구도 내 이야기를 통해 나와 사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마친다. 2019년 11월 10일. 제가 이 책을 만드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 그래서 이 책이 11월에 쓰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2달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 책을 집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녹취를 다시 막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 2시간짜리가 몇십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들으면서 거기다가 제 상태도 안 좋으니까 엄청 많이 울면서 이 책을 만들어서 그리고 빨리 막 후딱후딱 해야 됐어가지고
오타도 많고요. 그리고 들었던 얘기들인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시 들리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맺은 글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썼던. 그래서 좀 뭔가 저한테는 타이밍도 되게 요상했고 딱 할머니들 18번 장르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 할머니처럼 그 이거를 딱 그 일을 겪으니까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그 먼저 보낸 할머니, 둘째 딸 먼저 보낸 할머니가 딱 죄인 같다고 했던 말이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 할머니도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저도 이제 2년,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이제는 그래도 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은데 무튼 그 경험이 중첩이 되면서 저한테도 좀 무게가 생기지 않았나 제 삶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 너무 슬픈가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얘기 들으면서 약간 이게 그 안에 있으면 삶의 그 당장 일어나는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데 또 이게 나와서 다시 그 순간을 바라봤을 때 그게 날 변화시켰고 나의 무게도 다르게 했지만 그땐 너무나도 슬펐는데 또 지금은 슬프지만은 않아요. 약간 할머니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 둘째 딸이 가서 너무나 저와는 또 비교 안 될 정도로 힘드셨지만 그래서 밥숟가락을 드시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슬프지만 또 슬프지만 않은 그게 삶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 인간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운명적인 책입니다. 네, 운명적인 책이죠. 근데 조금 아쉬워요. 뭔가 너무 제가 정신이 없어.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게 하고 그랬는데 또 저한테는 굉장히 또 무게가 있는 책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얘기들 다 너무 소중한 얘기들이어서 저한테 이 맺은 글은 되게 소중하거든요. 왜냐면 그때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또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 이게 뭐 대단한 글이 아니어도 저한테는 그런 글인데 이 이야기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 한 명한테는 또 그런 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남들이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낭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